정년퇴직한 지 3년째. 저는 여전히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누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가 쉼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천천히 가라앉는 늪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만 서로를 보지 않는 사람들처럼, 심지어 아내의 발소리만 들려도 이상하게 어깨가 굳어지곤 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육이 다 빠지셨어요. 약만으론 해결 안 됩니다.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운동을 하라니. 진료실을 나오자 간호사가 안내지를 건넸습니다. 시니어 전문 운동센터, 근력 강화 프로그램. 전단지 속 노인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참을 걷다가 문득 허리가 욱신거렸고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은 건가? 그 순간 정말로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허리 더 심해지기 전에 운동이라도 좀 해요. 늘 하던 말투였지만 그날은 유독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무관심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운동센터에 가보자. 다음 날 저는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시니어 전문 운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공기. 하지만 오래된 내 인생에 오랜만에 새로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운동센터 특유의 땀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곳곳에서 스트레칭하는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접수대 근처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초록색 모자를 쓴 여성, 단정한 운동복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정해철 선생님 맞으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 후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던 제 이름, 처음 보는 사람이 따뜻하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서진 코치예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릴게요. 밝게 손을 내밀며 인사하는 그녀.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가 처음이라서요. 그럼 더 잘 오셨어요. 선생님은 기본 근력이 좋아 보여요. 허리만 조금 더 강화하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사람이 제 몸을 칭찬하는 소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던가요? 강 코치는 저를 스트레칭 존으로 데려가 자세를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몸이 뻣뻣해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칭찬이 쏟아질수록 제 등, 어깨, 손끝까지 이상하게도 힘이 풀렸습니다. 한참을 운동하다 보니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서진 코치한테 배우면 금방 좋아져요. 센터 회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관심에 저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마칠 무렵 서진 코치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내일도 오시죠. 선생님이 꾸준히 해주시면 허리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어쩐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 내일도 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들, 아무도 해주지 않는 칭찬들, 그걸 하루 동안 이 낯선 운동센터에서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루 종일 들리지 않던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정해철 선생님,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치 가슴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운동센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센터에 나간 지 보름쯤 지나자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서진 코치가 뭐라고 할까? 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하루를 기다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스트레칭을 마친 뒤 서진 코치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다. 정 선생님,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운동화 오래되신 거죠? 저는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은 된 헌 신발, 허리 통증은 발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은 좋은 신발이 필요해요.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추천 운동화를 보여줬습니다. 가격은 19만 8천 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운동도 더 잘 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엔 전용 허리 보호 벨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허리 구조상 이게 없으면 운동이 위험해요. 벨트 가격은 12만 원. 제가 벨트를 사자 서진 코치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잘하셨어요. 이런 투자는 결국 선생님 몸을 위해 쓰는 거죠. 칭찬 한마디가 그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코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프리미엄 회원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본 운동은 다 끝내셨어요. 이제는 관리 단계로 갈 때예요. 이 회원권이면 제가 전담으로 케어해드릴 수 있어요. 가격은 120만 원. 저는 그것을 꽤
비싼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정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꼭 직접 봐드리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제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또 뭐 샀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운동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을 이렇게 비싸게 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하든 그냥 불만이야. 입 밖으로 그렇게 말하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큰 소리 내본 적 없었는데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도 써진 코치의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 걸 알아요. 그녀가 한 그 말이 아내의 한숨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써서는 안 될 돈을 너무 쉽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프리미엄 회원권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거의 매일 운동센터에 나갔습니다. 몸이 좋아진 건 사실이었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곳이 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써진 코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고민스러워 보였죠. 사실 선생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내가 뭐 집에서 편치 않으시잖아요. 항상 표정이 어둡고 선생님이 상처받는 모습이 보여서요. 그 말은 내 상처의 중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내와의 대화를 본 것도 아닌데 운동하시고 밝아지시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기쁜데 다시 집에 가시면 그 표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행복은 원래 혼자 찾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나갔어요? 지출이 너무 많아. 우리 이제 은퇴했잖아요. 저는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간섭이야? 간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서진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계셔도 충분히 잘하실 분이에요. 그 말은 독처럼 퍼지며 내 판단을 흐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운동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서진 코치가 제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에 숨겨진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존중해 준다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그 말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누구보다 위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갈 거야.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내는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당신 탓이 아니야. 그냥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고 온전히 내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속이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도 자식도 모든 과거 연락처를 스스로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이 열릴 것처럼 믿으며,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얻은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 들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 코치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고급 카페, 따뜻한 조명,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그녀. 그녀는 커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표정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번에 전국 시니어 헬스 대회가 열리는데 저희 센터에서 출전하려면 협회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녀는 작은 폴더를 꺼내 거기 적힌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3천만 원.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싼가? 물론 선생님이 다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저 정말 너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만큼 저를 믿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면 다른 지원은 없는 건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센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도 이번이 큰 기회인데 놓치기 싫어요. 그날 밤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그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현 선생님만 믿는다. 그 말 하나가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걱정도, 아들의 충고도, 내 아내 작은 경고도 모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이제 남은 노후 자금은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3천만 원.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지.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송금 완료. 제가 송금했다고 말하자 서진 코치는 숨을 들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 1초. 그 짧은 순간이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1초는 곧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진 코치는 갑자기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선생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센터 일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점점 회피하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센터에 갔을 때 서진 코치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사물함은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서진 코치요? 그분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도 안 돼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서진 코치가 갑자기 그만두고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제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아,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잔액 89만 7,430원.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내 남은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서진 코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문구만 반복됐습니다. 지금 걸 수 없는 번호입니다. 문자도 읽히지 않았고 카톡 프로필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 돈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센터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 혹시 어디로 갔는지 혹시 들은 얘기라도.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사실 그분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마다 센터 옮기고 회원님들이랑 문제 생기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급히 파크골프장이나 동호회 게시판을 찾았을 때처럼 헬스장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게시물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주위에 요만 강서진 혹은 가명 사용 헬스 코치 사기 전력이 있음.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 피해 금액, 동일한 패턴, 연락 두절, 전부 나와 똑같았다. 저는 그 자리에 걸터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관리비 체납이 계속돼서요. 이번 달도 밀리면 계약 연장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모아둔 적금도, 비상금도 전부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도 그녀가 계약할 때 챙겨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식 냄새 나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라면 하나, 옆에는 비어있는 통장 잔액이 적힌 쪽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완전한 고립 속에 있었다는 것. 며칠 뒤, 결국 저는 오피스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이불 하나뿐, 택시비도 아까워 큰 캐리어를 끌고 밤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파멸은 조용히 하지만 무섭도록 빠르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뒤 몸을 낼 곳이 없어 하루는 지하철역 대합실, 하루는 공원 쉼터에서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바닥의 온기가 사라지고 혼자가 된 현실이 비수처럼 찔러왔습니다. 며칠 뒤 노숙인 상담센터 직원이 제게 일을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야간 경비라도 하시면 그래도 방 한 칸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낡은 폐공장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뜯겨 있고 벽에는 오래된 그래피티가 남아있는 곳. 그래도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잠을 잘 침대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경비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문단속 확인, 순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그저 견디는 것. 하지만 그 적막은 제 삶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정각마다 울리는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마치 제 심장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밤 순찰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하, 숨이 넘어갈 듯했고 왼팔이 저릿해졌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고 발이 휘청거리며 차갑고 거친 시멘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협심증, 의사 말로는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텐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모두 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두 아들 모두. 며칠 뒤 병원의 사회복지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드님들이 병원 건물까지는 오셨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천천히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조차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어느 때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오랜 시간 참아온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조용한 흐느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저는 베개를 적시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복 중 사회복지사는 저에게 공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가족분과 소통이 어렵다면 편지라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심스레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외로움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제 마지막 자존심조차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날, 저는 퇴원 수속서를 받았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집도 모두 제 손으로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임시 쉼터 주소가 적힌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한동안 머무르시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아들들에게 남길 편지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삐뚤어졌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망치고 사람을 잘못 보게 만들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스스로 밀어내게 만든다. 버스를 타고 쉼터로 가던 길,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들. 아이 손을 잡은 아빠,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 부부,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그 장면들이 모두 제 과거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 제가 버린 것들, 제가 지키지 못한 것들. 쉼터 앞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며 낡은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무너졌고 더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주 작은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그날 밤 쉼터의 좁은 침대에 누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실버센터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밤 냄새 가득한 집, 아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꿈처럼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약해지고 그 약함은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다음 날 아침
제 편지는 아들들에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읽었을지, 찢어버렸을지, 혹은 아무 감정 없이 버렸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만큼은 가장 무서운 건 가난도, 나이도, 실패도 아니다. 외로움이다. 그렇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 시절은 확실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경고하듯이 부디 외로움에 무너지지 마세요.